현대중공업이 노조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늘 임시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물적 분할 안건을 확정했습니다. 자, 불황에 빠진 조선업을 살리기 위한 재편 작업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지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동지들, 법인 불안 반드시 막아냅시다. 울산으로 부족하다면 100만 민주노총이 막아내야 합니다. 재벌세상 끝장냅시다. 자, 구정처장. 네. 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첫 단추 물적 분할 안건이 통과됐다. 네. 그렇지, 물적 분할 안건이 뭡니까? 물적 분할. 그러니까 이제 현대중공업이라는 회사가 있고 네. 대우조선해양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두 회사를 합치면 이제 합병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현대중공업을 한국조선해양이라는 회사와 네. 현대중공업이라는 두 개의 회사로 나누는 겁니다. 아하. 대신 현대중공업의 지분 100%를 이 한국조선해양이 가지고 있고 네. 그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의 회사끼리 그 인수합병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의 회사를 둘로 나눠서 이 새로 만들어진 회사가 현대중공업을 지배하고 또 대우조선해양도 인수하게 하는 새로운 그 기업 분할 방식입니다. 네. 노조 측은 이 구조조정 우려와 생존권 위협을 주장하면서요. 지난 27일부터 주주총회 장소로 예정됐던 회관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자, 주주총회 당일인 오늘 이 노조와 사측 간에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극에 달했었는데 마치 뭐 첩보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장면이 벌어졌었죠. 그러니까 이게 주주총회라는 게 이제 법적인 절차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제는 이제 법적인 하자가 있어버리면 이게 사실은 통과를 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원래는 주주들한테 공지를 해야죠. 다 네. 공지를 해야 되고 또 주주들이 와서 어떤 자기의 어떤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원래 이제 오늘 오전 10시에 울산에 있는 한마음회관에서 이제 주주총회 열리기로 공고가 돼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저기는 며칠 전부터 이제 민주노총 울산 지부가 다 막고 있었습니다. 다 갈 수가 없어서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퇴거 명령을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퇴거 명령 응하지 않고 있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만약 퇴거하지 않을 경우에 5천만 원의 어떤 이행기금을 납부해라는 안까지도 이제 했습니다. 근데 도저히 이제 오늘 상황에서는 열 수가 없게 되니까 일단 이제 중공업 이 회사 측에서는 10시 반에 울산대 체육관으로 일단 장소를 변경을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걸 이제 법적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뭐 공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프랭카드도 들기도 하고 종이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공지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11시 10분에 울산대 체육관에서 주총을 열어서 했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 있던 노동자들이 이걸 막으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토바이 타고 다 막으러 왔는데 실제로 이제 시간적으로 여유가 안 되니까 아하. 결국 막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통과되고 난 다음에 뒤늦게 도착을 해서 저 지금 보시는 장면 같이 울산대 체육관을 저렇게 다 부수고 저런 행동을 했습니다. 네. 자, 뒤늦게 소식을 접한 노조원 수백 명이 바리케이트처럼 세워놨던 오토바이에 급히 올라타서 울산대학교로 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리가 40분 이상 걸려서 주총을 막기에는 들으신 것처럼 역부족이었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는데, 자, 뒤늦게 도착한 노조원들이 격분해서 이 울산대학교 체육관 기물들을 파손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예, 일부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뭐 저 모습은 사실 이제 다 주총이 끝난 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분풀이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저런 모습이 벌어지기 좀 안타깝고요.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이현정 교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주주총회는 보통 원래 2주 전에 통지를 합니다. 그래야 네. 이제 충분한 안건에 대한 숙고를 하고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정상적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바꾼 거는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참 약간 아이러니하지만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노조가 주장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법적 투쟁을 할 거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주총 무효 소송. 네, 주총 교류 무효 그게 소송. 가능한가요,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주주들이 참석할 수 없을 만큼의 통지가 있었다. 그 정도로 부족한 통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네. 주총의 무효 소송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주주가 갈 수 없었다는 것은 회의가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아하. 그리고 법원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인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진짜로 이 과거에도 네. 이 노조가 주총 회의장을 봉쇄해서 갑자기 장소를 변경해서 했다가 그 주주총회가 말하자면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두 건의 사례가 있는데요. 2000년에 있었던 국민은행 주총하고
2013년에 있었던 CJ 헬로비전 주총이 그랬습니다. 이제 노조원들이 주총장을 맡고 있어서 이 장소를 변경을 했는데 주주들이 변경된 장소로 이동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주총에 참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총은 무효다라는 두 건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의 경우에도 장소를 변경했기 때문에 주주들이 참석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라고 만약에 인정이 재판부가 인정이 된다라면 주총이 이렇게 무효가 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측에서 굉장히 법률적 준비를 이번에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보면 처음에 법원에다가 이제 가처분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주총 장소 변경할 때도 앞에서 마이크로 이 공지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프랜카드 등으로 해서 자, 어디로 바뀌었습니다라고 이제 공지를 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노조가 맡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불법성,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제 공지했다라는 사실, 이런 것들을 법률적으로 상당히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사실은 현대중공업의 어떤 이제 대우조 합병은 앞으로도 법적 절차가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세계 조선시장의 20%를 한 회사가 차지하는 거거든요. 일단 공정위 허가가 나야 됩니다. 우리나라 공정위 허가가 나야 되고, 난다 하더라도 미국과 EU의 또 독과점에 대한 또 허가가 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합병이 인정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세계 시장에서 20%는 어떤 글로벌 공룡이 생겨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첫 시작입니다. 사실은. 이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첫 발을 이제 내디딘 것, 거기에 불과하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이재민 부의장이요, 어제 민주당 워크숍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두고 고칠 게 많다라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당연히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 좀 짚어보겠습니다. 부장처장. 네. 자, 전임자 김광두 부의장에 이어서 신임 부의장이에요. 이재민 현 부회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정부의 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좀 고칠 게 많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기조는 잘 잡았는데 네. 방법에서 조금 그 미흡한 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방법론 중에서는 이제 고용과 이 분배 측면이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용의 경우에는 이 일자리 창출을 내세운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좀 이렇게 성과를 못 내고 있다라는 이 지적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분배 측면에서 이 효율적으로 좀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고 부의장이 지금 얘기한 거기 때문에 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이 발언권이 있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좀 바뀔 수 있다. 이런 시그널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부의장이 얘기해도 전혀 방향은 바뀌지 않았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만두셨죠. 네. 그러니까 자문을 자꾸 했는데 자문이 안 먹히니까 네. 이제 그만두셨고, 만약에 이번에도 이재민 부의장의 자문이 수용이 안 된다라면 이재민 부의장까지 만약에 그만두시게 된다면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이 주변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나 홀로 이렇게 밀고 나간다, 이제 이런 인식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요,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기로 방침을 정했죠.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정책의 틀은 큰 틀에서 잘 잡아 나갔다. 그거는 분명하게 동의를 하는데 이것을 좀 더 유효하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는 구체적인 좀 성과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은 무엇보다도 확장적 재정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강의의 내용에다 담았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근데 재정을 어떻게 확장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하자면 이 재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일단 정부하고 여권에서는 이렇게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요. 국채를 확대한다. 그러니까 국가 빚을 늘려서 재정을 확대한다. 여기까지는 지금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기재부에서 생각하기는 만약에 이제 이번에 추경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 네. 만약 추경이 통과가 되면 약 40%를 약간 넘은 정도, 그 정도의 국가 채무 비율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지난해 국가 채무율이 38.2%였거든요. 그래서 약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KDI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소규모 개발국 같은 경우 35.2%가 최저이기 때문에 현재 국가 채무 증가 속도를 제어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국가기관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책연구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KDI. 국책연구기관이죠. 네. 그래서 저 부분도 함께 검토할 필요는 있다. 다만 채무 비율이 높은 것이 반드시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
그건 좀 이제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채무 비율이 높은 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네. 우리가 과연 그 채무 비율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빚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수가 얼마나 들어오고 그 세수를 통해서 채무 비율을 얼마나 조정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고요. 다만 이제 오해가 있는 부분을 하나 풀자면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45%까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일부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거기서 해명을 했어요.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고 네. 모 국회의원이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40% 약간 올라간 정도로 증가될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얘기했지 45%까지 국가 채무를 올리자, 올리겠다 이건 이렇게 얘기가 아니었다. 아니라는 거 그렇게 네. 해명을 했습니다. 국가 채무가 얼마나 우리한테 어떤 면에서 위험한가라는 것을 아시겠지만 1997년도에 IMF 위기가 네. 왔습니다. 정말 수만 명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가정이 파탄되고 네. 정말 우리가 그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우리한테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는 국가 채무율이 200%예요. 미국은 100%고 뭐냐면 이게 이제 국가 GDP에서 국가 채무가 얼마나 차지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문제는 미국과 일본은 어쩌면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굉장히 자산도 많고 어떤 여러 가지로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재부에서는 항상 40%를 마지노선을 유지해 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IMF를 겪은 이후에 40%를 넘어갈 경우는 위험하다라는 걸 제시해 놓고 있고 2015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당시에 박근혜 정부가 이 40%를 넘는다라는 입장을 발표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소리냐 국가 채무 40%를 왜 넘느냐 뭐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대통령은 왜 그게 문제냐라고 지금 또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기재부 장관이 그 보고를 하니까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 하느냐라고 이제 다그치니까 기재부 장관도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이제 인상하는 것인데 네. 문제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그렇게 썩 나아질 가능성 또 세수가 늘어날 가능성 화인구에 있는 것인지 네. 지금 산업이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네. 이걸 면밀히 따져봐야 되는데 이 정부는 괜찮아요. 문제는 다음 정부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 채무야 국가가 빚을 져서 돈을 끌어오는 건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증세 국민들로부터 걷어들이는 세금이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가 슬슬 고개를 들고 있어요. 이건 여권에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증세 세금을 더 낸다고 하면 좋아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네. 그리고 지금 국가 채무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의 수명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인원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금을 그런데 세금을 내야 낼 될 수 있는 사람보다 사람은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 낼 사람은 적고 돈 받을 사람은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빚을 늘려놓으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거냐. 네. 이것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이제 세수를 증대하려면 어떤 산업을 일으켜서 우리가 이 경제 성장을 해서 세수를 증대할 거냐. 네. 지금까지는 차화정 또는 반도체 산업으로 이 수출을 많이 해서 이 세수를 늘려왔는데 앞으로는 어떤 산업을 할 거냐. 이것에 대한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재정을 늘리기보다는 조금 아껴야 될 때가 아니냐. 이런 이 반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화정은 아까 뭡니까? 자동차, 화학, 네. 정유.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차화정. 자, 자유한국당에서는요, 즉각 민주당 워크숍을 두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결론은 나라 빚 늘리자, 국민 세금 더 거두자 이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홍 부총리 결국 우리 아이들 돈 끌어 써서 쓰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불건전 재정 강요에 굴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거 하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비판 중심에는요, 이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있죠. 가장 핵심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새 위원장을 선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있었던 이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다소 빨랐던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또는 뭐 특정 이익 집단의 가이드라인 같은 것에 영향을 받느냐 절대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위원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다. 양질 변호사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빨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자 그러면 약간 인상 속도가 조절이 돼야 된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위원회를 독립적으로 더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다고 이미 지난해에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속도가 좀 더 빨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인정을 했던 부분이고 그걸 좀 더 현실화해서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찾아내겠다라는 취지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방식 자체도 좀 획기적으로 바꾸자라고 해서 이제 막 시작한 거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쩌면 이제 당연한 얘기였죠. 네. 사실은 최저임금 문제는 저희 뭐 탑10 이 자리에서도 그냥 몇 년간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네. 너무 속도가 빠르다는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네. 2년 동안 29%가 오른 나라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 누군가 줘야 될 텐데 그럼 그만큼 줄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국은 이게 소득을 높여서 뭔가 쓸 수 있는 돈을 많이 늘리게 해서 소득적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라고 그렇게 강변을 했지 않습니까? 또 이게 고용하고는 상관없다는 이야기를 뻔뻔하게 이야기한 게 바로 정부 관계자들입니다. 자, 근데 이제 와서는 너무 빨랐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와서 2년 만에 인정하는 거거든요. 저는 참 이런 뒤늦은 도대체 그동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길을 막고 있는 것인지 또 이러다 보니까 자, 그럼 올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벌써 29% 올랐는데 올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해 반만 올려도 지금 엄청나게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일부에서는 동결하자, 일부에서는 물가 상승률만큼 하자. 네. 노조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가 최저임금 10,000원대 가야 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노사의 기싸움은요. 지금 벌써부터 팽팽한 상황입니다. 들어보시죠. 이 사회의 미래를 위한 어떠한 내용들을 만드는 이런 자율성들을 보장하지 않게 된다면 또다시 파행에 이를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인이나 중소형제사업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에 좀 신호를 좀 확실히 보내주는 게 필요한. 자, 지금 보면요. 네. 노와 사측이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로 속도를 조절을 할 것이냐 갖고도 지금 아주 기싸움이 예민하고 팽팽합니다. 근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2주년 이 기자 대담에서 네. 어느 정도 해법을 좀 제시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10,000원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것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분에게는 혜택이지만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자리가 없는 분들에게는 이게 오르거나 말거나 아무런 혜택이 안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방안으로 최저임금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계를 시켜야지 그냥 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임금이 낮으니까 높이자 이런 쪽에만 너무 포커싱이 되면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분들은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을 이 최저임금위원회가 그것도 감안을 해서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임금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통이자 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과가 나서 네. 성과를 배분하는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할 수가 있지만 지금 만약에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체되어 있거나 손실을 보고 있다라면 네. 이런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임금을 올릴 수 있겠느냐 네. 이제 이런 사용자 측 입장도 좀 배려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7번째 이야기 오늘 저희가 8위로 꼽은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